In addition, in light of the strengthening labor market and elevated inflation pressures, we decided to speed up the reductions in our asset purchases. Economic activity is on track to expand at a robust pace this year, reflecting progress on vaccinations and the reopening of the economy. The rise in COVID cases in recent weeks, along with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risks to the outlook. Notwithstanding the effects of the virus and supply constraints, FOMC participants continue to foresee rapid growth. 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오늘 새벽 FOMC 성명서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 그걸 보셨습니다. 자, 이제 저 내용을 끝판왕으로 풀이를 해줄 분이 오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우혜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빅코너에서 FOMC 더 이상 얘기 못하게. 여기서 딱 종결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봤는데 오늘 결과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내용 자체는 매파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면서 끝났고 단기물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기준금리는 기존 0%에서 0.25%로 동결을 했고요. 자산 매입 측면에서는 12월 달은 그러니까 유지를 했지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규모보다 2배 증가한 300억 달러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요.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네, 밸런스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 논의를 했다라고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뭐 체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연준에서 이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점은 향후에 좀 가속화 논의, 그러니까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정상화. 통화 정책의 정상화 측면에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매파적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 정도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도 이 대차 대조표가 있는데 이제 자산하고 부채 항목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이제 이 양적완화잖아요. 그전에 이제 월간 1,200억 달러씩 MBS하고 국채하고 섞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상당히 뚱뚱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도 같이 뚱뚱해져 있을 거고 빚이 많다라는 얘기는 연준도 부담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조정하겠다 합리적으로. 뭐 그 내용이 이제 매파적인 금리와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이 입장 어떻게 또 판단입니까? 일단은 뭐 오늘 회의 이전에 연초에 파월 의장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기저효과라든지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물가 상승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이거에 대한 뷰를 바꿔 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뭐 최근에 뭐 12월 청문회에서도 그랬지만 뭐 6월, 7월, 8월 지나가면서 파월 의장은 사실 이러한 그 상승에 사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전망을 했을 때는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때 내년도 2022년도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사실 불확실성이 내포된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전망은 조금씩 불확실성이 내포된 문구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12월 FOMC 오늘 나온 회의 내용에서도 그 트랜스토리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네, 맞습니다. 그 단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 이제 오히려 코로나 그리고 경제 재개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그 불균형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기존에는 이러한 그 수급 불균형 이런 측면이 일부 섹터에 만 좀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구를 수정을 해서 일부 섹터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가가 이러한 높은 수준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바라보는 연준의 눈은 조금씩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이날 그 수정 경제 전망치도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의 물가 전망치 말씀드리면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2%였는데 5.3%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5.3이요? 네,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3.7%였는데 4.4%
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치도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3에서 2.7로 올렸죠. 네.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해서 상방 압력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정책이 조금은 바뀔 수 있고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연준의 기존의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누차 경험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들과 또 맨데이트 같은 뭐 이 연준의 권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약간 그 정치적인 색깔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도 예전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공급발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공급발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이런 내용을 썼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문구 삭제하고 내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질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한 거는 지금 마이크를 수정하느라고. 네네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실 네. 우혜영 연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제넘는 오버를 했지만. 아닙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인가. 일각에서는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수치를 보면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존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그 본연의 임무를 놓쳤다, 늦었다, 네. 실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물가가 워낙에 연준이 전망하던 그 경로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연준의 뷰가 틀렸다는 식으로 이제 연준도 인정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물가를 조금 바라봤을 때 상방 압력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IMF도 그렇고 국제기관, 그다음 민간기관에서도 이러한 물가에 대응해서 높은 물가에 대응해서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여부는 사실상 내년도에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언제 하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된 점도표를 보시면은 기존의 9월 점도표보다는 확실히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도에 3차례, 23년도에 3차례, 2024년도에 2차례 이렇게 거의 8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점도표대로 금리를 진짜 인상할지는 사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연준이 바라봤을 때 내년도에는 금리를 3번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도 가속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앞으로 당겨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연준에서 아무리 이제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오미크론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경제가 뭐 둔화되는 흐름 나타난다면은 이러한 기준금리 속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사실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시점은 시장에서 예상하던 시점과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경제가 정말 더 좋게 나온다면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제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사실 이 연준의 매파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오미크론 포함한 네. 그 바이러스의 확산 이것이 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서 정책이 중단돼 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과연 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네네. 네, 현재는 뭐 대충은 이제 감내하고 뭐 파월 의장도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하는데. 아, 맞습니다. 오미크론 그 자체가 사실상 이번에 뭐 연준이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이 큰 것 같진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오미크론 그 변이가 성장의 위험 요소인 건 맞지만 테이퍼링 가속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 큰 고려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선택하는 정책은 테이퍼링 가속화, 테이퍼링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자체 또는 오미크론이 더 확산이 돼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는 큰 이제 무리는 아니다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이 점점 더 악화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 그 뭐랄까요,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수요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사실 오미크론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더 이제 좀
이렇게 확산돼서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약화돼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둔화 가능성이 만약에 대두가 된다면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네. 이 금리 인상 속도 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오미크론이 이제 야기한 경제적인 상황들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묘한 줄타기죠. 네. 어제 미국 페드하고 미국의 CDC하고 아주 잘 밀당을 하더군요. 희한한 현상들을 봤는데, 자, 우리 한국은행 네. 금통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통위 위원 중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년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내비쳐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어제 이제 국내 오늘 또 방역 대책이 강화되고 환자 수,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또 우리도 증가하는 추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추경 100조 원이 등장했습니다. 네. 돈으로 이제 쳐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돈으로 막아대는 거죠. 네. 요즘 표현이 제가 좀 거칠어서 아, 네. 방송 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봐야겠까요? 일단은 이제 어제였죠. 어제 금통위 의사록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정상화 측면에서의 그 정책 결정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시장에서는 이미 11월 금통위 하기 전에부터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올리고 1월 달 또는 2월 달에 추가 인상한다라는 식의 컨센이 이미 잡혀 있었던 거고 네. 실제로 시장 금리도 이를 반영하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경제 상황들이 생각보다 뭐 방역 대책이 또 그렇고 원래는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경제를 좀 끌어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었는데 사실상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확진자가 7,000명까지도 올라가고 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조금은 나오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방역 대책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강화가 된다면은 소비자 심리,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실 국면인 거죠. 자영업자분들. 네, 실제적인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인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사실상 원래부터 1분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뭐 오미크론 생각하기 전에도 네. 대선이라는 좀 정치적인 변수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해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가계부채가 의미 있게 감소를 한다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표를 더 얻고 뭔가 이제 민심을 이렇게 얻기에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계부채도 급격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저는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인 건 맞지만 이제 항상 이제 과거 사례를 또 안 보진 않을 수 없으니까 참고를 한다면은 대선 전에는 한 번도 금리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경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까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 1분기 어렵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네. 오히려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4월달에 인상하지 않을까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금리 때문에 주가를 좀 걱정하셨던 분들한테는 우혜영연구원의 물론 개인적인 해석의 풀이지만 뭐 네. 정책이 이제 또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찌됐건 뭐 조금 시장에는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마무리해 주셨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판왕까지는 못됐던 것 같지만 그래도 충실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분야 우혜영 애널리스트가 오늘 FOMC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